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노트북을 한 대 들고 왔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노트북을 리뷰하는 건 상당히 오랜만인데 기가바이트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가바이트 에어로 시리즈고요. 정식 모델명 기가바이트 에어로 X16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에어로 모델 다 아시죠? 에어로는 이제 제품 라인업 측면에서 뭔가 이제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작업자, 크리에이터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올라운더 성격이 강한데, 그래서 이제 오러스의 어떤 성능 중심 지향적인 그런 라인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에어로 제품군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어떤 작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좀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올라운더 역할을 에어로 시리즈가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노트북 리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제품부터 보여드리는데, 이 제품은 박스 디자인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박스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손잡이가 있는데 사실 이 박스는 그냥 무지 박스라서 제가 이제 뭐 별도로 설명드릴 건 없고, 그냥 뭐 플레이 투 디퍼 그냥 기가바이트 에어로 뭐 이 정도만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커버를 열어주면은 네,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무지 박스에도 살짝 이렇게 좀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 감성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디자인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약간 레트로 하면서도 좀 키치한 그런 느낌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네, 전원 어댑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열어주면은 네, 기가바이트 에어로 X16 모델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까주면 아니다, 이건 주인공이니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안에 인쇄물이 있습니다. 이런 인쇄물들이 있는데, 뭔가 이제 Gmate라고 AI 비서거든요. 기가바이트가 제공하는 AI 소프트웨어 비서인데, 이런 로고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가바이트 스티커가 있는데, 네, 이 스티커들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박스 디자인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노트북 사용하실 때 그 외장 커버에다가 뭐 다양한 스티커를 통해서 장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기에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런티 카드가 있고 간편 설치 가이드가 있는데, 워런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 모델은 기가바이트에서 무상 AS 기간을 2년을 보증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년 정도 보장해 주는 기업들 제품들도 있긴 한데 2년 보장이면 괜찮은 구성 같고요. 자, 그래서 어댑터도 잠깐 꺼내 보고 노트북 본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가바이트 본품을 한번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로고가 이제 반대니까 이렇게 들어야겠네. 자, 에어로 X16의 디자인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보시다시피 은색 커버인데, 사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루나 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이트라고 하면 순백색이 아니라 살짝 이제 톤 다운된 은색에 가까운 그런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에는 기가바이트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그 각도에 따라서 이 반사되는 빛에 따라서 좀 무지갯빛으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작은 로고에도 뭐 기가바이트가 특별한 공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NIL 공정이라고,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이런 굉장히 미세한 공정을 적용했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그 브랜드 가치가 이제 높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테일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쪽에도 이렇게 네, 바닥 부분에도 은색으로 루나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좀 장식을 해놨고, 안쪽에 보시면 제가 투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덮개를 열어주면 안쪽은 블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 투톤으로 구성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좀 취향이 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겉이라든지 안쪽이 모두 이렇게 은색이나 화이트 계열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투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노트북이 결국은 이제 키보드 영역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영역이 합쳐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감상할 때 키패드 영역이 이렇게 너무 밝으면 좀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집중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안쪽은 블랙인 경우를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쪽에는 이 알루미늄 감성의 이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형태도 조금 이렇게 역동적이면서도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보면요. 그래서 보통 역동적인 면을 너무 부각시키면 사실 디자인이 좀 유치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요새는 이제 디자인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 이제 게이밍 노트북들이 좀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너무 이렇게 좀
자동차를 치면 슈퍼카 같은 디자인을 지향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유치한 그런 느낌이 갈 수도 있는데 에어로는 그런 디자인과 역동성을 동시에 잘 잡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외형은 모두 살펴봤고,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마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긴 해요. 그래서 뭐 나노다이징 처리라든지 뭐 샌드 블라스팅을 해가지고 약간 그 미세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고온 입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력 포트를 봐야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오디오 포트가 있죠. 3.5파의 오디오 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USB 포트들이 있는데, USB 포트는 USB 3.2 타입 A가 이제 2개가 있고 USB 2.0 1개가 있고요. 그리고 USB 타입 C도 있습니다. USB 4를 지원한 타입 C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요새 그 타입 C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타입 C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램 포트, RJ45 램 포트, HDMI 2.1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반에 이 에어로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CPU가 라이젠 AI9 HX370이고 12코어 24세대짜리, 그리고 GPU는 RTX 5070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어떤 AI 시대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절대적인 성능 이런 것들은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격도 좀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덮개를 열어보면 모델명에서 X16이라고 나와 있는 것만큼 디스플레이는 이제 16인치고 해상도는 2560에 1600 해상도 WQXGA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16대 9는 아니고 16대 10의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키보드 영역이 있고 터치패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원 버튼은 별도로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가 있어요. AMD 라이젠 9 HX, 그 다음에 엔비디아 지포스, 그리고 RTX 5070이 탑재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 성능이 노트북 치고는 이제 좋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외형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결국 또 노트북은 안에 이제 내용물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쿨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 슬롯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분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해를 완료했고요. 사실 분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사 10개만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 틈을 살짝 벌리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이고요. 다만 이제 고장 날까봐 이렇게 너무 소심하게 접근하면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금속 같은 거 말고 이제 플라스틱 얇은 그런 기구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약간 돌려주면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제 안쪽을 보시면 이제 이 노트북의 구조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확장 슬롯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메모리거든요. DDR5 5600 16기가 2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하나만 탑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단면이라서 지금 탑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제껴 주시면은 메모리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16기가 2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DDR5 5600입니다. 물론 이제 16기가 2개 대신에 이제 32기가 2개를 껴서 64기가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M.2 SSD도 있는데, 여기 이제 M.2 SSD가 있단 말이죠. 여기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사실 저희가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직접 이거를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PCI Gen4 SSD 1TB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사를 풀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요거를 커버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벗겨주면은 킹스톤 1TB짜리 SSD가 탑재가 되어 있네요. 커버를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M.2 슬롯이 여기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280 M.2 SSD 슬롯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2개의 SSD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쿨링 시스템인데 듀얼 팬으로 구성되어 있죠. 윈드포스 인피니티라는 쿨러인데, 기가바이트는 자사 쿨러에다가 이제 윈드포스 브랜드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어 팬 형태의 팬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배기가 이쪽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고요. 사실 노트북 특성상 배기가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에어홀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배기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히트 파이프는 이제 4개가 탑재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성능에 비해서 소음이나 그다음에 어떤 전력, 온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준수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 대비 설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노트북을 지금 한 손으로 들고 있지만 이 노트북이 성능을 고려하면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축에 속하고 2kg가 채 되지 않아요. 물론 2kg에 가까운 1kg대입니다. 그래서 뭐 기가바이트 상품 DB를 보면 1.9kg로 나와 있는데 2kg는 안 되지만 거의 2kg에 근접하는 1kg대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 두께도 16.75m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휴대성까지 목표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 에어로 시리즈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분해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저희가 직접 퀘이사존에서 기본적인 성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직접 노트북을 실시간 시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네벤치 R23 성능이고요. A9HX 370을 탑재했기 때문에 이게 12코어 24스레드거든요. 그래서 멀티 성능은 뭐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젠이랑 비교하면 9700X보다는 이제 확실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싱글 코어 같은 경우는 2000점을 살짝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이 스펙상 부스트 클럭은 최대 5.1GH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마크 타임스파인데 지금 5070 랩톱 GPU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전 모드나 밸런스 모드, 게임 모드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성능이 RTX 4060 데스크탑 그리고 RTX 5060 데스크탑 사이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SSD 성능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PCI Gen4 성능에 걸맞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배그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드별로 프레임 차이가 조금씩 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밸런스 모드와 게임 모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별도의 업스케일링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0프레임 이상의 프레임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60프레임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트레이싱까지 적용했을 때 MFG를 활용하면 지금 5070 랩톱 GPU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MFG 지원 가능하죠. 그래서 최대 100프레임 이상의 성능을 느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음 측정을 해봤을 때는 게임 모드와 밸런스 모드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상적인 건 그래도 고성능을 지향하면서도 어느 정도 소음이 준수한 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데스크톱보다는 확실히 시끄럽지만 그래도 고성능 노트북임을 고려하면은 납득할 만한 소음이었죠. CPU 온도는 게임 모드, 밸런스, 절전 모드 모두 67도에서 68도 정도를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GPU 온도는 70도대까지 이제 마크를 해주는데 보통 고성능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도나 90도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발열 억제를 잘 하고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는 이제 게임 모드가 당연히 모든 최대한의 전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의 표면 온도도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력 관점에서 보면 게임 모드랑 밸런스 모드가 비슷하고 절전 모드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GPU 전력 측면에서는 모드별로 전력 소모 차이가 확실합니다. 게임 모드가 최대 94W, 밸런스 모드가 78W니까 효율을 고려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게임 모드보다는 밸런스 모드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트북 전체 전력을 확인해 보니까 게임 모드는 최대 140W, 밸런스 모드는 약 128.6W 정도 소모했습니다. 지금 어댑터 스펙이 150W 정도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어댑터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력도 150W 안쪽으로 소모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터리 지속 시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기준은 4K 유튜브 영상을 최대 밝기에서 연속으로 몇 시간까지 재생 가능한가 측정을 해봤더니 3시간 32분 연속 재생의 배터리 유지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자, 기가바이트 에어로 X16 노트북을 한번 켜봤습니다. 먼저 제가 CPU-Z, GPU-Z 이렇게 띄워놓긴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키보드 쪽에 RGB LED 이렇게 좀 화려하게 점등되고 있네요. 요새 이제 LED는 지원하는 노트북들이 많죠. 자, 그래서 CPU를 보게 되면은 AMD 라이젠 AI9HX라는 이런 로고가 큼지막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CPU이기 때문에 일반 CPU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CPU 기본적인 CPU 성능 외에도 이제 NPU라는 전용 프로세서 유닛을 탑재해서 AI 성능이 좀 최적화된 그런 보조적인 연산 장치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노트북은 그 코파일럿 플러스 인증을 받은 그런 노트북이기도 합니다. 이 코파일럿 플러스가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증해 주는 건데 코파일럿 플러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AI 성능, 즉 AI 성능이 40 TOPS를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되고 뭐 메모리는 16GB, 뭐 윈도우 11,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AI 성능이 50 TOPS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그리고 구조가 큰 코어와 작은 코어 이렇게 뭐 리틀빅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젠5 CPU 코어가 4개, 그다음에 젠5C 코어가 8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CPUZ를 실행해 보면 여기 밑에 4P 플러스 8E라고 이거는 인텔 기준 구분이긴 한데 아무튼 4P 플러스 8E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스레드는 12코어의 24스레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CPU 성능은 이 정도면 노트북에서 상당히 강력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GPU. GPU는 RTX 5070 랩톱 GPU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죠. 이제 공정이 5나노로 나왔는데 정확히 5나노 기반이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설명하기로는 TSMC 4N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DR7 삼성 메모리 8기가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다 코어가 4608개인데 제가 이제 아까 그래픽 카드 테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스크톱 외장형 그래픽 카드와 비교하면 RTX 4060과 5060 사이의 성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트북의 특징 Gmate를 한번 실행해 봐야겠죠. 네, AI 소프트웨어 Gmate. 기가바이트 노트북이 제공하는 AI 소프트웨어 Gmate를 실행했을 때 모습이고요. 초기 화면에서는 이제 CPU, GPU, 메모리 현재 상태를 나와주고 가운데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밸런스 모드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전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허용 전력을 낮춰줌으로써 CPU, GPU 클럭이 좀 이제 낮아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게임 모드는 허용 전력을 최대치로 해서 CPU랑 GPU가 극대화된 성능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점인데 저희가 테스트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게임 모드가 성능이 가장 좋긴 한데 밸런스드 모드에 비해서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소비 전력과 소음 관점에서 밸런스드 모드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특별한 기능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Gmate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익숙한 UI죠. 뭐 챗 GPT를 연상시키는데 이 Gmate는 챗 GPT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테지만 그래도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Gmate라는 소프트웨어를 이 AI 챗봇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채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키보드 LED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한번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키보드 LED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딱 치게 되면은 엔터가 아이고 이거 벗어났네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얘가 이 명령어를 듣고 그대로 적용까지 해줍니다. 자, 보세요. 키보드 LED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말을 하는데 RGB 퓨전 2.0 조정된 단색, 뭐 LED 밝기 100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중간에 영어로 나오는 걸 봐서 완벽하게 한국어화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기능적인 설명들은 이렇게 영어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드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밸런스 모드잖아요. 이 밸런스 모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모드로 바꿔줘. 이렇게 명령어를 치게 되면 네, 이렇게 게임 모드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능에 국한된 AI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직관적으로 본인이 기능을 바꾸는 거를 별로 이제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얘랑 채팅할 필요 없이 바꾸는 것도 뭐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는 이 AI 소프트웨어 기능이 이게 뭐 대단한 기능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AI 소프트웨어에 국한된 기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Gmate 소프트웨어를 좀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정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노트북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기능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유틸리티 도구, 연결 제어, 개인화, 업데이트 센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하드웨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뭐 전원, 저장 장치 이런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도구로 가게 되면은 돌비 애트모스, 네,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고 그다음 엔비디아 제어팟, 뭐 USB 백업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 제어는 와이파이 그리고 블루투스 장치 연결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화는 LED 인디케이터라든지 배터리 상태, 파워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센터는 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드라이버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개인화 프로파일 설정은
이제 다양한 모드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드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또는 사용자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이 세세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밝기라든지 성능, 연결 제어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을 보게 되면 이제 기가바이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소개 또는 하드웨어 스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AI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사실 그 AI PC라고 해서 뭐가 다르냐, 정말로 일반적인 PC와 차별성을 잃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히 좋은 점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PU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코파일럿 플러스의 다양한 기능들이 윈도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Gmate라고 불리는 이런 전용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작업자나 AI를 많이 활용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메리트를 심어주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AI PC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 강력한 성능이 어디까지 발현될 수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가 2560에 1600 굳이 따지면 QHD 해상도보다 조금 높은 해상도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165Hz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발로란트나 오버워치 이런 게임들은 사실 사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뭐 최신 게임들 예를 들면 뭐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게임들을 얼마나 높은 주사율로 즐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게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팀을 켜고요. 참고로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성능은 뭐 DLSS나 그런 걸 전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60에서 70프레임 정도 나왔죠. 하지만 제가 실시간 시연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옵션 팁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DLSS를 활용했을 때 성능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라 블레이드 실행해주고요. 자, 일단 스텔라 블레이드를 실행한 상태고요. 지금 60프레임밖에 안 나오는데 이때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 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 2560에 1600 WQXGA죠. 그리고 그래픽은 매우 높음 설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K사전 기획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스텔라 블레이드가 체감 그래픽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서 좀 프레임을 높일 수 있는 옵션 타입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림자와 볼륨메트릭 포그입니다. 요거를 중간으로 이렇게 낮춰주시고 두 가지 항목을 중간으로만 낮춰주셔도 네, 프레임이 70프레임 중반대까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일단 프레임이 올라가고 여기서 DLSS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SS를 최근에는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화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DLSS4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질은 품질로 설정해서 프레임 생성은 켜지 않았을 때 네, 성능이 약 100프레임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때 지금 Gmate에서 지금 게임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일단 밸런스 모드로 해주고 성능이 살짝 나을 수 있습니다. 밸런스 모드로 하게 되니까 약 99에서 100프레임 별로 성능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 전력 대비해서 저는 밸런스 모드를 추천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DLSS4에서 지원하는 MFG 멀티 프레임 생성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도 있고 2배, 3배, 4배 이렇게 있는데 취향껏 골라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2배 내지 3배가 한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4배까지 가게 되면은 민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액션이 좀 역동적이거나 그럴 때 좀 이제 경계면이 좀 뭉개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프레임 생성은 2배 정도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지금 게임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100프레임 정도 나오던 게 지금 130프레임까지 나오고 있네요. 물론 구간에 따라서 프레임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130, 140프레임 이 정도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프레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멀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인데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또 프레임 생성 배수를 높여주는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설마 이것도 또 재부팅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3배까지 하니까 한 180프레임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165Hz이기 때문에 뭐 2배 내지 3배 정도 활용하셔도 충분히 높은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모니터링 툴을 띄워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CPU 온도는 64도 5070 GPU 온도는 68도에서 69도 이 정도 나타나주고 소비 전력도
둘을 합쳤을 때 약 100W가 채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능 대비 전력 효율은 데스크톱보다는 효율적인 그런 구성을 보여주네요. 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에어로 X16 모델을 좀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기가바이트가 AI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런 그 노트북이나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AI 기능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단순히 AI PC라고 마케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부분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AI를 활용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파일럿 플러스 인증이라든지 그래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될 여지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AI 관점에서는 이제 CPU 성능도 중요한데 전용 NPU가 탑재된 라이젠 AI9 HX370 굉장히 CPU 성능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CPU 성능과 GPU 성능을 동시에 잡은 그런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노트북을 많이 활용하는데 항상 이제 불만이 고성능을 지향하게 되면 이제 휴대성이라든지 두께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이 걸리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제 에어로 시리즈답게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잡아낸 측면이 있어요. 물론 2kg에 근접하긴 하지만 어쨌든 2kg 미만이고, 그다음에 뭐 두께도 약 16.8cm 정도면 16.8이 아니죠. 16.8mm 그 정도면은 휴대성 측면에서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USB Type-C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Type-C가 하나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점, 그 부분도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강조한 것 치고는 그 G메이트에서 AI 봇을 활용한 기능이 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걔랑 이렇게 채팅하고 있을 시간에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만 충분하다면 그냥 마우스를 움직여서 적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고, 다만 에어로 시리즈인 만큼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과 마감, 만듦새, 그리고 저는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단순히 화이트가 아니라 루나 화이트라고 좀 차분한 톤 다운된 은색에 가까운 화이트를 적용한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여전히 어떤 성능, 디자인, 게임, 크리에이터 이런 다방면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은 들었습니다. 이상 QM 벤치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